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 노선. 오는 3월 가장 먼저 부분 개통하는 A 노선에 이어 인천과 부천을 지나는 B 노선도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천과 부평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변전소 시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부천과 서울을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전체 82.7km 구간을 잇는 GTX B 노선. 개통하면 수도권 일대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TX B 노선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 상동 호수공원 지하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지난해 말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어 11일 오전 부천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관심은 사업 자체 계획보다도 변전소에 쏠렸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곳곳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평가서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급기야 주재자와 참여 주민들 사이 실랑이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행사를 무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산의 결과는 주민 의견 없음. 주민 의견 없음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반론을 하고 찬성을 합니까? 이런 까막눈식의 요식행위 공청회가 아니라 충분한 의견 기회를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인천 갈산동의 한전 변전소에서 공급한 전력을 상동 호수공원에서 변환해 노선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대 고압 케이블을 매설하게 됩니다. 상동 호수공원과 가까이 인접한 부평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천에서 반대하는 것들이 우리 동네로 코앞에 우리 앞마당에 넘어왔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런 방구 없이, 그리고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도 한 번도 준 적이 없이. 수년 전 상동 특고압 논란으로 이미 한전과 거세게 대립했던 부천 지역. 지역 여야 정치권도 과거의 악몽이 또다시 되풀이될까 우려하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전 특고압의 사례가 있잖아요.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안 될 일이고요.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이 전체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자체 부천시장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야 정치권 전부 다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대체 방향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토의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GTX B 노선은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통 호재라는 긍정적 전망과는 반대로 당장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변전소 설치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만큼 사업 추진에도 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난해 부평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평구의회에서 공유주차장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올해 그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 힘찬병원 등 15개 시설과 함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664면 규모의 각 건물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지난 2019년 관련 조례 일부 개정과 지난해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을 근거로 마련됐습니다. 각 협약 시설은 앞으로 3년간 주 최대 4일 이상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게 됩니다. 또 부평구는 협약 시설들의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비 또는 한 면당 월 2만 원의 운영 보전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도 제한 위반 아파트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에 399세대 규모로 건설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로 당초 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건축물 제한 높이보다 0.6m가량 높게 건설돼 사용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시공사와 감리단 측의 문제점 보고를 누락하고 준공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에 대해 고발 입찰 제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지난 대선 때 등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AI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지만 진짜 후보와 같은 모습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내용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건데 공직선거법 개정법 시행 시점인 이달 29일부터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래 법의 취지대로 총선 90일 전인 11일부터 AI 선거 활동을 감시합니다. 제22대 국선 대비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선 선거일을 90일 앞둔 1월 11일부터는 AI 모니터링 요원, AI 감별반을 좀 조기에 편성 운영해서 시도 선관위 같은 경우에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일 전부터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더 알아볼까요? 먼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출판 기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책뿐 아니라 방송이나 영화, 사진을 통한 광고도 할 수가 없죠.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이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회를 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만 아니라면 의정활동에 대한 문자 메시지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나 투표 참관인 같은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 보증 채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인천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서만 5,800건이 넘는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했는데 미추홀구와 부평구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252건. 역전세 현상이 늘면서 인천 지역 전세 보증 사고는 연말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4월과 6월에는 각각 400건과 600건을 넘어섰고 8월에는 809건까지 늘어났습니다. 보증 사고 금액도 1월 478억 원을 기록한 이후 4월 800억 원을 넘어서더니 8월에는 1,455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전세 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와 도시생활 주택, 빌라가 많은 부평구의 보증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 사이 미추홀구에서는 1,468건의 보증 사고가 있었고 부평구에서도 1,449건이 발생했습니다. 서구와 남동구에서도 1,000건 이상의 보증 사고가 잇따라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증 사고 금액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높은 부평구의 사고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 사이 부평구에서는 2,8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고 미추홀구와 서구, 남동구 순으로 사고 금액이 많았습니다. 역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담보 인정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상황입니다. 빌라의 전세 보증 최대 한도는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낮아졌습니다. 150%에서 126%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오히려 전세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깡통 전세가 또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신뢰가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정보업체 집토스는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로 올해 전세계약 2년이 만료되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빌라 1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66%가 동일 보증금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시장 불안 속에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들이 올해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출범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버스업체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버스 운영 수익을 도에서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수 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이용객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발인 버스를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약속한 대로 2027년까지 100% 공공관리제를 완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서울 양주고속도로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포스코 ENC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 ENC가 단독으로 사업을 제안했고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과 양주시,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1만여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여 명보다 70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보다 4만 1천여 명 늘었고 인천시가 3만 9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이 이뤄졌습니다. 인천시가 행정 개편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시는 2026년 7월부터 바뀌는 2군 9구 체제 개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오는 6월 국급의 가칭 구설치 준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시는 개편이 이뤄지는 중구와 동구,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로 준비단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임시청사 신설과 인사, 조직, 조정교부금 개선 작업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는 보건정책을 확대하고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보건복지국을 보건국과 복지국으로 다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소통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미추홀구와 옹진군을 시작으로 10개 군구 연두 방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연두 방문에서 시와 각 군구의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 절차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어 군 구의회와 기자들을 만나 차담회를 갖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톡톡 애인 소통을 군구마다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 택시 불편 민원 접수가 1년 만에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민원은 11,642건으로 전년 13,295건에 비해 12% 줄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 1,037건이었던 민원 접수는 12월 835건으로 1년 새 20%가량 감소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